결국 이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이론 쪽에서는 이제 시대 성장주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메이저들의 이제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 메이저들이 왜 움직이는가를 어떤 이유로 또 왜 자금 집행을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찾다 보면 장기 자금들은 당연히 시대를 예측하고 성장을 예측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수급을 유입시키죠. 구조적인 어떤 흐름, 구조적인 성장을 보고 이제 투자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부분에 의거해서 2차 전지 업종이 지속적인 수급 유입과 주도 업종, 시대 정신에 부합되면서 앞으로 10년 뭐 끄떡없이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K배터리 회사들이 가장 최우선 성장을, 최대의 성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유쾌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대 성장주들의 어떤 특징을 조금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길게는 나중에 한번 시간 잡아서 설명드리겠지만 혁신이 등장하면서 시대 성장주들이 나타나게 됐죠.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그래서 인터넷 시대가 펼쳐졌을 때 뭐 전자상거래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대해지기 시작했었죠. 한국에선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이제 네이버 다음 같은 기업이 될 것이고요. 모바일은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는 뭐 카카오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 될 것이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SNS 업체들이 엄청난 퍼포먼스, 애플 같은 또 iOS를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를 갖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시대 성장주의 특징을 지녔었고요. 과거에 이제 고속도로가 전 세계 고속도로가 깔리게 되면서 많은 차량들이 이제 운행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유소 사업을 하던 유류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엄청난 시대 성장주의 어떤 면모들을 보여줬었던 또 뭐 한 100년 전이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펼쳐지는 이런 상황들, 가상자산과 함께 엮이는 거겠죠. 이쪽도 이제 시대 성장주의 영역으로 아마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혁신의 등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과 유럽 같은 고령화 어떤 진입한 어떤 구조의 국가들이 보다 더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또 시대 성장주가 많이 나타났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왜 이렇게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런 약을 잘 만들잖아요, 지금. 뭐 에자이 이런 기업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령화를 일찍 겪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그쪽에 많은 어떤 자금과 에너지를 집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대 성장주의 어떤 면모를 보였을 걸로 예상이 됐고요. 지금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또 로봇 관련주들이, 무인화 관련주들이 거기에 또 부합되는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또 중국이라는 국가가 엄청난 고성장을 하면서 변화된 어떤 트렌드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결국은 중국이 2000년 초반에 OECD 가입을 하면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체제로 가게 되면서 엄청난 정치사회 변혁과 거기에 따른 한국은 엄청난 특수를 누렸죠. 거기에 따른 또 시대 성장주들, 그리고 이제 소비 양식들의 변화가 뭐 대표적인 게 미용 같은 게 있겠죠. 뭐 의료기기나 어떤 제품이나 시술 같은 거,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소비 양식의 변화에 따른 이제 미용 분야가 엄청나게 시대 성장주로 올라섰던 휴젤 메디톡스 같은 게 뭐 대표적이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권력기관이나 글로벌 기업의 정책 변화, 대표적인 게 탄소 제로, 바로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대 성장주의 특징점을 우리가 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부합되는 업종과 종목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요. 그런 종목들을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물량을 모아나가는 어떤 전략들을 편다면 아주 깔끔한 수익을 장기적으로 낼 수 있을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70%가 한국산이 될 것이다 해서 국내 업계 IRA 이제 시행 규정 확정돼야 유불리 판단할 것 같다고 약간 좀 이제 우리는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취하지만 미국에서는 어쨌든 최대 수혜가 한국이다. 그래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25년까지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차 배터리 70%가 한국에서 올 것이다. 내가 한국 기업이라면 매우 기쁠 것이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일으킨 IRA의 수혜자가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 현대차가 이제 좀 차별 논란에 있었죠. 한데 사실 배터리 업체는 수혜죠. 예.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뭐 유불리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유리합니다, 사실. 예. 중국 배제시키면 한국이 수혜 보는 건 당연하고요. 기업 단에서는 뭐 앓는 소리 해야, 앓는 소리를 해야 조금 더 잘 봐주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배터리 업계가 주시하고 있는 이 IRA 핵심 광물 관련 기준은 3월 말에 이제 정식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요거까지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어떤 기업이 유리한지 나올 텐데, 어쨌든 수직 계열화를 만든 중국에서 이제 광물까지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역의 기업, 대표적인 게 포스코 그룹이 되겠죠. 포스코 홀딩스가 호주랑 이제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광산을 깨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유리한 어떤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하는 게 중국 차 업체를 견제할 목적이 큰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계속적으로 중국 업체가 최대 경쟁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치킨 게임이 되고 있어서 다른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거나 이익을 못 내거든요. 전기차에서 할인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완전히 그냥 다른 전기차 업체를 뭐 웬만큼 좀 죽이겠다. 신생 업체는 아예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여전히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장으로 보조금을 빼면 이익이 남는 시장이 아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독보적 입지는 다른 완성차 업체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65%를 기록했다. 2위는 포드인데 7.6%, 3위는 GM인데 3.5%. 이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독점이죠. 점유율 격차가 굉장히 큰데, 이중 파격적인 할인으로 소비자 시선이 다시금 테슬라로 쏠리면서 포드나 GM은 진퇴양난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할인 정책이 중국 업체들과의 전기차 치킨 게임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비아디가 지금 굉장히 가격 할인 정책을 펴면서 중국 전기차 1위 업체 이제 폭스바겐을 제치면서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지금 중국 기업을 가장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포드까지 이제 할인에 동참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전기차 파는 업체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그냥 가격 인하 안 하면 사실 경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가 가장 유리하고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불리해졌고,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의 독주에 유리한 어떤 국면으로 되고 있다. 중요했던 2차전지 섹터의 이제 이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왜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업종을 지금 저가 매수를 계속 하는 구간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이 영역에서, 이 섹터 안에서 템베거가 계속 창출될 것인가, 나올 것인가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영국 이제 브리티시 볼트라는 정말 이제 정부로서도 이제 자체 조달할 수 있게 그 배터리 셀 이제 자체 조달을 위해서 야심차게 이제 그 닻을 올린 그런 벤처 회사죠. 이 회사가 이제 셀 양산 및 이제 수율 안정화 실패.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양산한다는 문제가. 이게 LG화학이 20년간 거쳐가면서 지금 만들어낸 그거를 단시일 내에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 셀 3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그냥 턴키로 가져가다가 이제 한다 하더라도 그 라인을 우리가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자를 하이닉스를 못 따라잡는 것처럼 이것 자체도 굉장한 또 진입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목표한 부분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또 정부 자금도 이제 조달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떤 대외 환경도 지금 매크로 단으로 이제 불리한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하고자 했던, 그리고 기존의 한국, 중국, 또 일본의 배터리사들을 또 견제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액션들이 많이 이제 꺾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회사는 과점 체제가 더 공고히 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지금 현재 그 메모리 반도체 과점 체제와 흡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성장하는 어떤 분야잖아요. 사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이게 파이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서 뭐 점유율 얼마만큼 차지하고 이거보다 앞으로 커지는 파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서 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더 이제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뭐 소비 둔화라든지 뭐 테슬라발 뭐 악재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조정받기도 하잖아요. 섹터 전체가. 그게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별 의미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 가격 인하한다. 야, 이거 2차전지 뭐, 예? 뭐 악재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되게 미미한 어떤 이슈고 이제 변동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신생 배터리사들은 예, 이 어떻게 보면 이 공고히 만들어진 이 배터리 체계,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강하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예정된 법정 관리 파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금들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35기가와트시 기가 팩토리 건립 예정 및 뭐 캐나다에도 기가 팩토리 건설 계획이었는데 어쨌든 뭐 이제 2차전지는 한국 셀 3사, 파나소닉 정도가 뭐 거의 이제 중국 제외하고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좀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엄청난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뭐 그 정부들이 할 것이냐. 그만큼 참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이라는 어떤 형태의 이제 체계가 뭐 재벌이라 불리죠. 해외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계속적인 어떤 캐펙스가 들어가야만 하는 또 이제 적자가 이제 20년간 나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오너십, 오너 체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을 이렇게 어떻게 지금 만들어낸 거에 재벌 비판하고 또 오너 뭐 비판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렇게 K 배터리를 만든 어떤 뭐 이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사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재벌 체제라든지 또 오너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보세요. 테슬라도 이제 앨런 머스크라는 오너가 이제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자나도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전문 경영인 체제나 이런 거였다면 사실 적자 나는 상황을 10년 끌고 가는 건 어렵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신생사가 득세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거기다가 이제 CAT라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시장 하에서 1위 회사죠. 배터리 회사. 중국이 이제 1위 회사가 북미 시장에 진출이 난항을 겪는 부분들. 최근 포드하고 미국 배터리 조인트 벤처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다들 이제 거부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예 이제 포드 지분 100%로 조인트 벤처에서 우회적으로 좀 북미 진출을 하려고 했지만 극심한 반중 정서에 난항을 겪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대안은 국내 배터리 3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한미 배터리 동맹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계속 좌절될 경우 미국 완성차 업체는 북미 생산 전기차에 한국 기업의 배터리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늦어지는데 점유율 다 이제 한국 업체가 다 차지해서 한번 이렇게 쓰면서 쭉 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한국 배터리사가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제 가격이나 했던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이제 주문 폭증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 이제 이미 중국 쪽에서 이제 비아디가 이제 그 판매 1위죠. 수량으로.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가격이나 정책을 꺼내 들면서 결국 이제 점유율 방어 내지는 뭐 많이 파는 게 중요한 회사니까요. 그만큼 배터리사 입장에서는 QA 증가로 인해서 외형 성장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제 좋은 점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올해는 또 이제 뭐 북미 시장에서도 이제 각 완성차 업체의 신차들이, 전기차 신차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수 있는 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아무리 외쳐도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한국 K배터리사들의 성장을 꺾을 수도 없을 뿐더러 되려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가로 물량을 계속 늘려가는 전략이 우리 입장에서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다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G엔솔 비롯해가지고 뭐 삼성 SI, 또 에코프로비엠, LNF, 뭐 첨보라든지 여러 어떤 배터리사들, 또 낙폭이 과대했던 동박업체라든지 분리막업체들,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전액업체들, 이런 쪽으로는 또 이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와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실킨 온극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첨가제라든지, 그런 어떤 그 전구체 이제 뭐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또 그 에코프로 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계열의 이제 또 협력사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시총이 한 2, 3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10백억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본다면 이 섹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중심적인 어떤 전략들을 짜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오도 굉장히 저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지수의 막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엄청난 기회를 다 이제 무시하고, 놓쳐버린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와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올해는 정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역대급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먼저 이제 돈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중국 베팅 4대 자산, 구리 위화나 호주 달러, 뭐 항생 이렇게 해서 지금 공격적인 대내 투자들의 중국에 대한 베팅, 중국 경기의 호전, 그리고 이제 개선될 거라는 어떤 기대, 리오픈과 함께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코로나 이제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정점을 통과했을 것이라는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곧 교통량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최저로 떨어지는데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정점을 좀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이 공격적인 순매수를 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 3대 성장주 테마 수급 집중도 부분도, 중국도 이제 지금 배터리라든지 CRO, 이제 바이오, 그 CDMO 쪽이죠. 야오밍 바이오 쪽, 그쪽, 또 이제 반도체 쪽, 이런 어떤 3대 성장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이쪽이 이제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지금 보면 중국 소비 탑 100으로 불리는 이제 어떤 종목 지수들이 더 강한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리오픈이 강하게 증시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인플레 우려라든지 경기 긴축을 강하게 하고 또 이제 달러 약세 기조를 보이면서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결국 이제 중국이 전 세계 GDP 2위 국가입니다. 미국에 거의 필적하는 수준이에요, 사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또 엔진이 가동을 하게 되면 사실 전 세계 경기에 또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연출할 수 있을 정도의 캐파죠. 그래서 뭐 일본이야 이제 뭐 그렇고, 결국 이제 한국은 이제 1조 8천억 달러, 지금 21년 기준 명목 GDP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압도적이긴 하지만 중국도 그에 못지않게 17조 7천억 달러 수준이라는 측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움직이면 전 세계 경기의 흐름, 특히나 이제 중국과 밀접한 한국 경제가 개선되고 또 증시로 연결되는 흐름을, 좋아지는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미국과 한국은 상당한 디커플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흐름이 지지부진하더라도 한국 증시 또 이제 중국 증시는 좋아질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 증시보다 정리를 해보면 한국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작년 달러의 강세는 미국 이외의 국가의 경제를 짓눌렀지만 올해는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의 수급은 중국 및 미국 이외 국가로 중국을 비롯한 미국 이외 국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되겠죠. 또 이제 유럽 국가들. 중국은 사상 최고 속도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코스피 경우에도 작년 10월 이후 약 10조 원의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매스컴과 대중적 채널에서의 경기 침체 이슈 속에서 소위 메이저는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과연 앞으로의 증시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